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며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 기업, 미리네 그룹의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는 그야말로 성공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오만의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황금빛 기포를 터뜨리며 끊임없이 흘러넘쳤고, 유명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환호의 중심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미리네 그룹을 단기간에 정점에 올려놓은 신화적인 존재 강지훈 대표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빛을 혼자 독차지한 태양처럼 보였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는 그의 아내 송윤아가 조용히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에 취해 자신의 혈관 속으로 뜨거운 우월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알코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의 뇌를 자극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는 앞만 보고 달렸으며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마침내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려 행사장 구석에 서 있는 아내 송윤아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무채색의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지훈의 눈에 비친 윤아의 모습은 지나치게 고요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치 화려한 유화 속에 잘못 끼어든 밋밋한 스케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룬 눈부신 성과와 저토록 무미건조한 여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사람들은 그가 혼자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믿었고, 지훈 자신조차도 이제는 그 착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최미라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리며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미리네 그룹의 마케팅 총괄 이사이자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리어 우먼인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들어왔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위풍당당했다. 미라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은밀하고도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고, 지훈은 그 눈빛에 담긴 탐욕과 열망을 읽으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윤아가 주는 안정감이 오래된 갓처럼 답답했다면, 미라가 주는 긴장감은 그를 살아있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았기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히 회사의 1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공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백 쌍의 눈동자가 오직 그만을 응시했다. 그는 능숙한 화술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며 미리네 그룹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역설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연설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윤아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폭풍을 감지한 듯 손에 쥐고 있던 클러치백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본 뒤 시선을 최미라에게 고정시키며 충격적인 발언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고된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영혼을 교감하며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뮤즈가 있었다고 말하며 그 주인공으로 아내가 아닌 최미라를 호명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지만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미라를 단상 위로 불러올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에 바빴고,
그 빛의 홍수 속에서 송윤아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남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륜 선언이자 조강지처에 대한 잔인한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도취되어 있었고 옆에 선미라는 승리감에 젖어 유나를 향해 조소 섞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모욕적인 광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 남편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던 재무제표와 전략 기획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미리네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 또한 새롭게 재편되는 날임을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일 뿐이라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송윤아와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장례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지만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를 시켜 이혼 합의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유나가 서 있는 테이블로 가져가게 했다. 이것은 유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고 그녀가 수치심에 못 이겨 도망치듯 물러나게 만들려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산이었다. 지훈은 유나가 눈물을 터뜨리거나 히스테리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마음속으로 경멸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송윤아는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온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떨림없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그 차분함은 오히려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압도하는 기이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서류의 내용을 훑어본 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고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조항을 따지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지훈이 원하는 대로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서명을 마친 유나는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네주고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패배자의 비굴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품위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고 단상 위에 서 있던 강지훈과 최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지훈은 유나가 다가와서 행패라도 부릴까봐 내심 긴장했지만 그녀는 단상 바로 아래 멈춰서서 그들을 올려다보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두 사람의 앞날에 자신이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듣는 이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서늘한 저주와도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떠나는 사람처럼 느꼈다. 강지훈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서 팔짱을 껴오는 최미라의 체온과 향수 냄새에 금세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금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하며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었고 사람들은 다시금 환호를 보냈지만 그 환호성은 어딘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호텔 로비로 나온 송윤아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검은색 USB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지난 10년간 미린의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비밀 장부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지우는 그녀가 단순히 집안일이나 돌보던 무능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회사의 치명적인 위기를 막아내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온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배신할 순간을 대비해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오만함이 언젠가 선을 넘을 것이라는 예감은 항상 하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보험을 들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 보험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었다. 유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서 있을 때 호텔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있는 지훈과 미라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지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에 대한 결의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쏟아부었던 청춘과 사랑이 배신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을 파도처럼 휩쓸어 버리기로 다짐했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녀가 지탱하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강지우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택시가 도착하고 그녀가 차문을 열고 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택시 안에서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되어 있던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은 전화를 받았고 유나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짧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정중하게 대답했고 유나는 전화를 끊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다. 이제 강지훈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껍데기뿐이었고 그 껍데기마저도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 시각 연회장에서는 강지훈이 최미라와 함께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며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이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미라는 지훈의 귓가에 달콤한 미래를 속삭이며 그를 더욱 깊은 환상 속으로 끌어당겼고 지훈은 그녀의 유혹에 기꺼이 넘어가 주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의 주요 결제 라인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의문의 항해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송윤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와 지훈에게 급한 보고를 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오늘은 그 어떤 나쁜 소식도 듣고 싶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보고하라고 일축해 버리는 그의 태도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비서실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미 술과 분위기에 취한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유나가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제국의 톱니바퀴는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잠들지 않는 불빛들로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송윤아를 태운 택시는 강북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겠지만 강지훈에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심판의 불꽃이 될 것이었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지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냉혹한 전장의 지휘관처럼 차갑고도 결연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가 달빛을 받아 서늘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창립 기념 파티가 끝나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강지훈에게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그는 습관처럼 침대 옆 협탁으로 손을 뻗어 물컵을 찾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눈을 뜨기도 전에 항상 완벽한 온도의 꿀물과 해장국을 준비해 두었던 송윤아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는 첫 순간이었다. 옆자리에 누워있던 최미라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흐트러진 화장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은 어젯밤의 광란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훈에게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쾌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찌푸려진 미간을 문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고 텅 빈 거실로 나왔을 때 느껴지는 낯선 정적은 그를 기묘한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지훈이 출근 준비를 위해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또 한 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평소라면 그날의 일정과 날씨에 맞춰 완벽하게 코디된 수트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백 벌의 옷이 걸려 있었지만 넥타이의 색상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던 윤아의 손길이 없으니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아무 정장이나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넥타이 매듭조차 평소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매야 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윤아의 흔적을 지우고 미라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그의 일상은 윤아라는 시스템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기계와 다름없었다. 그는 애써 짜증을 누르며 현관을 나섰지만 구두 주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지 못해 한참을 서성여야 했다. 회사에 도착한 강지훈은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기대하며 로비에 들어섰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힐 듯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 감도는 공기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마주친 직원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눈을 피하기 바빴고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심 대신 의구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결제 서류 뭉치를 내밀었는데 평소 차분하고 유능했던 그가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은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어젯밤 파티가 한창일 때부터 유럽의 주요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계약 보류 통보를 해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 없이 실무 담당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보고였다. 지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담당자가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 뿐이었다.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강지훈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는데 그 모든 계약의 실무 최종 검토자와 연락망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송윤아였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윤아가 단순히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가정주부로서 가끔 통역이나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해외 파트너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계약 조항을 조율해 온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파트너사들은 강지훈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송윤아라는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보고 거래를 유지해 왔으며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미린의 그룹을 믿을 수 없는 리스크 덩어리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훈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신이 직접 연락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수화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아는 직통 번호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최미라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무실에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회사의 위기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녀는 집무실의 인테리어가 너무 칙칙하다며 유나가 골랐던 그림과 가구들을 당장 내다 버리고 최고급 수입 가구로 바꾸자고 제안하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이 걸린 계약이 날아가게 생긴 판국의 겉은 색깔 타령이나 하고 있는 미라의 모습에 지훈은 처음으로 그녀가 멍청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미라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타일렀지만 미라는 오히려 지훈이 예민하게 군다며 토라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다. 유나였다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자료를 조용히 내밀거나 해결책을 함께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오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재무팀장이 보고한 자금 흐름표에는 지훈이 전혀 알지 못했던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 그동안 회사의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송유나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비상금 펀드와 그녀의 인맥을 통한 저금리 대출 연장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나가 떠나면서 그 모든 안전장치가 해제되자 시중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대출 상환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서는 미리네 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지훈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웅성거렸지만 지훈은 그저 식은땀만 흘리며 무의미한 호통만 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회계 장부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속의 숫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과거의 유나는 이 복잡한 장부를 한 장짜리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지훈은 그것을 훑어보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숫자에 밝고 경영 감각이 뛰어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유나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격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에 박히는 얼음 조각처럼 서늘했다. 한편 그 시각 송유나는 강남의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미리네 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지훈이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해외 파트너사들의 연락처 리스트와 비밀 계약서 사본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회사가 무능한 경영진에 의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지령을 보냈는데 그것은 미리네 그룹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고 경쟁사들에게 정보를 흘려 압박 수위를 높이라는 내용이었다. 유나의 곁에는 그녀를 돕는 조력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과거 미리네 그룹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던 유능한 펀드 매니저 출신의 김 실장이었다. 그는 유나의 지시를 받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시장 분석 능력과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현직 전문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유나는 김 실장에게 지금은 흔들기 단계일 뿐이며 진짜 승부는 강지훈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시작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에 연약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전사의 냉혹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빈자리가 지훈에게는 지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자초한 결과일 뿐 동정의 여지는 없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강지훈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는 난장판된 거실이었다. 미라는 쇼핑을 하고 돌아와 피곤하다며 침실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고 집안일에 주던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유나가 해고되면서 함께 그만둔 탓에 집안 꼴은 엉망이었다. 지우는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오자 짜증이 폭발하여 미라를 불렀지만 그녀는 문을 빼꼼히 열고는 오히려 왜 밥을 안 사왔냐며 투정을 부렸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미라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만 미라는 적반하장으로 대들며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정막 속에 홀로 남겨진 지훈은 거실 바닥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지 자문했다. 그는 유나가 그저 집에서 돈이나 쓰며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사실 그녀는 집안과 회사의 모든 대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그가 오직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언제 고쳐졌는지도 모르게 수리되어 있었고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가 알기도 전에 해결되어 있었던 그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사실은 유나의 헌신적인 노동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양말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소였다. 다음날 출근길에 지우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유나와 함께 거닐었던 공원을 지나치게 되었다. 과거에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유나와의 산책을 귀찮아했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기 일쑤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유나는 회사의 인사 문제나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 조언을 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는 유나의 조언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했고 그 결과 지금 회사 내에는 그를 따르는 충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차를 돌려 유나의 친정으로 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친정도 부모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리고는 다시 한번 가슴을 쳤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팀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미리네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다. 평소라면 유나가 미리 감지하고 막았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가고 있었다.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압수수색 당하는 사무실을 지켜보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회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정밀 타격이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이것이 송유나의 경고이자 선전포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몸을 떨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누구 하나 나서서 총대를 매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와중에 최미라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는데 지우는 수화기를 들어 전화기를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다. 사면초가에 빠진 그는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탑이 밑동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이제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썩은 뿌리를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버팀목을 자신의 손으로 베어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를 깊은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나와 찍은 10년 전의 낡은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유나의 눈에는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그 눈빛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사진을 구겨버리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책상 위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다가올 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그에게는 비를 피할 우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 회사인 피닉스 캐피탈이 무서운 속도로 지분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면 스크린에 띄워진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지만 하락 곡선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사회 임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에 떠오르는 태양이라 칭송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도무지 그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미칠 노릇이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댔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고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곳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여 미린의 그룹의 알짜배기 자회사들을 담보로 잡고 자금줄을 조여오기 시작했는데 그 수법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하여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들은 마치 미린의 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가장 취약한 고리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었다. 지우는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상대방의 대표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오라고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무능한 보고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손으로 쓸어버리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들처럼 그의 권위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미라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이 긴박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회사 존폐가 걸린 이 시국에 신상 가방을 들고 나타나 자신의 법인 카드가 정지되어 백화점에서 망신을 당했다며 앙칼진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에게 달려가 당장 해결해 달라며 팔을 잡아 흔들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는데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고작 카드 한도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녀의 얄팍한 천박함이 뼈저리게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유나였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지우는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미라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놀란 미라는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회사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에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미라가 쫓겨나듯 나간 뒤 회의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보석을 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그를 잔인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피닉스 캐피탈 측에서 협상을 제안해 왔으며 그들의 대표가 지금 회사로 오고 있다는 긴급 소식을 전했다. 지우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협상에 대비했는데 상대가 제발로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언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을 최면 걸듯 다독였다. 그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떨리는 눈동자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는 미리네 그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기에 지우는 그를 만나 단판을 짓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임원들을 물리고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는 집무실 중앙에 있는 상석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하여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 쪽을 응시했고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사이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테일러드 수트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킬힐을 신은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우라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위압적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려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맞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칠 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 송윤아였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순종적인 여자가 전혀 아니었다. 송윤아는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지훈의 경악한 표정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는 지훈이 기억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나 들을 법한 건조하고 냉철한 톤이었다. 지훈은 입을 벙긋거리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책상을 짚고 버텼다. 윤아는 자연스럽게 소파의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며 지훈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보냈는데 그것은 이 공간의 주인이 더 이상 강지훈이 아니라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지훈은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윤아의 맞은편에 앉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가정주부였던 윤아가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투자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윤아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이것이 미리네 그룹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마지막 제안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채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들어가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들과 완벽한 분석에 압도되어 반박조차 할 수 없었다. 윤아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지훈 몰래 틈틈이 주식 투자를 하여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왔으며 해외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 동안 그녀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고 미래를 대비해 왔던 것이며 지훈의 성공 또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조력 덕분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아는 지훈이 자만심에 빠져 방만한 경영을 할 때마다 뒤에서 몰래 리스크를 제거하고 헛발질을 수습해 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윤아는 그에게 수치심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몰아붙였다. 윤아가 내민 제안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은 강지훈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전량을 피닉스 캐피탈에 양도하고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대신 회사의 부도를 막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해 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상 지훈에게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어떻게 부부였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며 항변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부라는 관계는 이미 지훈이 10주년 파티에서 깨트려 버렸으며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유나는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국세청 조사관과 검찰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강지훈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미라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지훈이 이를 묵인한 증거들이었으며 유나가 사전에 철저하게 수집하여 넘긴 자료들이었다. 지훈은 털썩 주저앉으며 사색이 되었고 유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할 시간을 하루 주겠다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제안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고 있었고 지훈은 그 빗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유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고 있었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최미라가 들어와 지훈에게 다시 징징거리기 시작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유나가 두고 간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서류들 속에는 단순히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나가 지난 10년간 그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으스대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유나는 밤을 새워 이 복잡한 수치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때 그녀는 묵묵히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유나가 떠나기 전 남겼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없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예언이었던 것이다. 지훈은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유나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패배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힘조차 없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파티장에서 유나를 내치던 자신의 오만한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고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진리가 그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침 해를 맞이했다. 그는 결심이 선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화려했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말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 그것은 포기에서 오는 씁쓸한 안도감이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지만 적어도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유나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자신의 비참한 미래였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피닉스 캐피탈 측 실무진이 도착했다고 알리자 지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문이 열리고 유나의 대리인들이 들어와 서류를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마치 자신의 장기들이 하나씩 적출되어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은 지훈에게 퇴임식 일정과 개인 물품 정리 기한을 통보하고는 사무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지훈은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고독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이후 강지훈의 삶은 급격한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제 권한은 모두 송윤아가 파견한 구조조정 본부장에게 넘어갔고 그는 그저 결제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회사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몰락한 왕조의 폐주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과 조소가 담겨 있어 지우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 아래 있던 세상을 응시했지만 그 풍경은 이제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지우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송윤아에게 독대를 요청했는데 이는 사업적인 협상이 아니라 전 남편으로서의 인간적인 호소를 하기 위함이었다. 유나는 바쁜 일정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의외로 순순히 응해주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지우는 유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어 지난 10년간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언급하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유나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송유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기억하는 헌신적인 아내는 그가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날 밤 이미 죽었다고 차갑게 선언했다.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이자 냉철한 투자자일 뿐이라며 사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우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냉정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유나와의 만남은 지훈에게 뼈아픈 현실 자각만을 남긴 채 끝났고 그는 터덜터덜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누구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비록 탐욕스럽긴 해도 현재 자신의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인 최미라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라가 자신의 몰락을 알고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녀라면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집안을 가득 채운 어지러운 소음과 난장판이 된 거실의 풍경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여행 가방들이 활짝 펼쳐져 있었고 옷장과 서랍에서 꺼낸 명품 옷들과 보석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미라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신경질적이었다. 지우는 현관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미라는 그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에게 미리네 그룹의 내부 기밀 문서와 신제품 개발 데이터를 넘길 테니 약속한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강지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거실로 들어섰고 그제야 인기척을 느낀 최미라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등 뒤로 감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니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지훈은 쉰 목소리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챙길 건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대꾸했다. 그녀는 지훈이 경영권을 뺏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챙기려던 살 길이란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미리네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라에게 달려들어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는 내가 너를 위해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미라는 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아내보다 젊고 예쁜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이지 않냐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자신 또한 지훈의 배경과 돈을 사랑했을 뿐 강지훈이라는 인간 자체에는 쥐뿔만큼의 관심도 없었다고 비웃으며 지훈의 가장 아픈 치부를 건드렸다. 최미라의 잔인한 고백은 강지훈이 억지로 외면해왔던 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것이었고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송윤아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하고 깊은 눈빛과 최미라의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을 비로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늦은 것이었다.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챙겨들며 지훈에게 당신은 이제 실패한 경영자이자 이혼남일 뿐이라며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지훈의 인생에 내려진 최종 판결처럼 무겁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강지훈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주변에 널려있는 미라가 버리고 간 옷가지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 화려한 명품들은 모두 회사의 법인 카드와 자신이 횡령한 비자금으로 사준 것들이었고 그것들은 이제 쓰레기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는 과거 윤아가 10년이 넘은 코트를 수선해 입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던 모습을 떠올렸고 회사의 자금을 아끼기 위해 이면지를 사용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자신이 보석이라고 믿고 잡았던 최미라는 사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고 자신이 돌멩이처럼 차버린 윤아가 진짜 다이아몬드였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도록 지우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라고 믿었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목격한 어린아이처럼 허망함에 빠져 있었다. 회사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명예마저 잃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최미라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뿐이었다. 그는 미라가 경쟁사로 넘기려던 자료들이 담긴 USB가 소파 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미라가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집어들었고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고 미라에게 복수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복수심보다는 유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회였다. 그는 유나가 왜 그토록 자신을 말리려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서 보였던 그 슬픈 눈빛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유나는 단순히 질투 때문에 미라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미라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회사가 위험해질 것을 경고했던 것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이 끔찍한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초췌한 몰골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최미라가 흘리고 간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속죄를 위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그곳은 경찰서도 법원도 아닌 송유나의 사무실이 있는 피닉스 캐피탈 건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기 전에 유나에게 이 마지막 증거를 넘겨주고 미라가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유나에게 그리고 평생을 바쳐 키워온 미린의 그룹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다. 피닉스 캐피탈의 로비에 도착한 지우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송유나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약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절을 당했다. 과거라면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겠지만 지금의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구석의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개중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되어 유나가 직원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지우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나를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유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이것은 최미라가 경쟁사에 넘기려던 기밀 자료라고 말하며 이것만큼은 막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유나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USB와 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왜 경찰서로 가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느냐고 물었고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것이 당신이 지키려던 회사니까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지난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유나의 노력을 이제야 인정한다는 뒤늦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훈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보내고는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훈은 주저하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대표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는데 한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당당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초라한 중년 남성이었다. 지우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도망치지 않고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대표실에 들어선 윤아는 곧바로 보안팀장을 호출하여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미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그녀의 일 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지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모든 지시가 끝난 후 윤아는 지훈에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라고 충고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인정했고 이제 곧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담담하게 밝혔다. 윤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한때는 사랑했고 존경했던 남편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는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고 지훈에게 최미라가 저지른 횡령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당신이 회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참작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한때 부부였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비였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는 지난 10년간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과이자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윤아는 낮은 목소리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고 지훈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희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참아왔던 긴 숨을 토해냈고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이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무너진 성터 위에 홀로 선 여왕의 고독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강지훈의 차란 눈동자를 무자비하게 찌르고 있었고 그는 며칠째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최미라가 빼돌리려 했던 기밀 자료와 횡령 증거들이 송윤아를 통해 검찰에 제출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미린의 그룹을 둘러싼 비리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지훈 앞에 두꺼운 수사 기록을 던지며 그가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혐의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지훈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모든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라는 거대한 성을 지키는 왕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에게 영양분을 빨리는 숙주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조사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한때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포승줄에 묶여 나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조사가 중단되었고 지훈은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침대에서 눈을 뜨던 그였지만 지금은 눅눅한 담요 한 장의 의지에 쪽잠을 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매장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회사의 운명이었다. 유치장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미린의 그룹의 부도 위기와 협력 업체들의 연쇄 도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앵커의 멘트는 지훈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손으로 조강지처를 내쳤으며 결국에는 평생을 바친 기업마저 무너뜨린 최악의 죄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잠시 풀려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세상은 감옥 안보다 더 혹독하고 냉혹했다.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를 에워쌌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기자들은 최미라와의 불륜 관계와 횡령 혐의에 대해 자극적인 질문을 퍼부어댔고 성난 시민들은 그에게 달걀과 오물을 투척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호원들의 도움으로 겨우 차에 올라탄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화려한 도심 곳곳에 미린의 그룹의 광고판들이 찢겨지거나 철거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었고 그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잃어버린 지우는 운전기사에게 무작정 회사 근처로 가달라고 부탁했고 차는 텅 빈 도심을 달려 미린의 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는 곳에 멈춰섰다. 웅장했던 사옥 앞에는 해고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붉은 머리띠와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의 절규 섞인 구호 소리가 차 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모자를 눌러쓰고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창업 초기부터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열정을 불태웠던 낯익은 얼굴들도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고 이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명예 회복이나 재산 보전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이 회사를 살려내어 직원들을 지키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송윤아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비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지훈의 절박한 목소리에 윤아에게 뜻을 전하겠다고 했고 잠시 후 윤아로부터 승낙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약속 장소는 과거 두 사람이 처음 만나 미래를 꿈꾸었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는데 윤아가 그곳을 장소로 정했다는 사실에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정신도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갔고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윤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윤아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소박한 국밥집 분위기 속에 위화감 없이 녹아들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두 그릇이 놓여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윤아는 말없이 숟가락을 건네며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어 지우는 숟가락을 든 손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이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위로 떨어졌다. 윤아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100마디 위로보다 더 깊게 지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윤아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윤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윤아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재를 털어 회사의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윤아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미린의 그룹을 맡아 직원들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고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군 회사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만은 볼 수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것은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기도 했지만 유나와 함께 청춘을 바쳐 키워온 자식 같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기도 했다. 송유나는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 또한 미린의 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복수를 결심했던 것은 지훈의 오만함을 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지.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신이 망가뜨린 회사를 왜 내가 수습해야 하느냐고 짐짓 차갑게 물었지만 지훈은 그 질문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과거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며 당신이야말로 미리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인정했다. 유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미리네 그룹의 경영 정상화 계획과 인수 합병 제안서였다. 그녀는 이미 지훈이 찾아오기 전부터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채권단과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향후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지훈은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가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훈은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지도 않고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고 그 모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명을 마친 지훈은 유나에게 서류를 건네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유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신이 10년 전 이 식당에서 나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유나는 당신이 그때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고 나는 그 꿈을 돕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비록 우리 관계는 끝났지만 그 약속은 지키고 싶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자신이 성공에 취해 잊고 있었던 초심을 유나는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고 밤하늘에는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올라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지훈은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고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과거의 온기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은 채 당신을 놓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유나를 더 힘들게 할 것임을 알기에 꾹 참았다. 대신 그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상투적인 인사를 건넸고 유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뒤돌아섰다. 멀어지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동시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상실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리네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강지훈은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국민들과 직원들에게 사죄했고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송유나 대표가 이끄는 피닉스 캐피탈의 인수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훈의 몰락은 비극이었지만 회사의 회생은 희망이었기에 그들은 비난과 기대를 동시에 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최미라는 인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은 뉴스 속보로 전해졌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로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강지훈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유치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저런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미라의 추악한 발악은 유나의 품위 있는 대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지훈에게 진정한 사랑과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잔인한 교훈이 되었다. 송유나는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미린의 그룹 본사로 출근하여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은 기립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좌중을 휘어잡으며 신속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원들의 고용 승계만큼은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내부의 불안을 잠재웠다. 또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다시는 지훈 때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장은 그녀의 행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곤두박질치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훈은 변호사를 통해 회사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좁은 독방 안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죗값을 달게 받고 참여하는 것뿐임을 알기에 검찰 조사에 더욱 성실히 임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최미라의 단독 범행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까지 자신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며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다. 그것은 유나가 힘들게 살려낸 회사에 더 이상 법적인 리스크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였고 그녀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어느 날 면회를 온 비서실장은 지훈에게 유나가 보낸 작은 상자를 전달해 주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즐겨 쓰던 만년필과 낡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다. 유나는 편지 한 장 없이 물건만 보냈지만 지훈은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만년필은 그가 처음 사장이 되었을 때 유나가 선물해 준 것이었고 성경책은 그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물건이었다. 유나는 그가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보낸 것이었다. 지훈은 만년필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유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차가운 독방을 맴돌 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 선 강지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유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최미라가 옆자리 피고인석에 앉아 그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지만 미린의 그룹의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어리석음으로 상처 입은 전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맨 뒷자리.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있던 송유나는 지훈의 최후 진술을 들으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를 기다리는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 그녀는 비서에게 회사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고 차는 법원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훈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어른이 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빌어주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가 있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미린의 그룹은 송윤아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구치소 운동장에서 신문을 주워든 강지훈은 기사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아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만히 오려내어 성경책 갈피에 끼워 넣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깊고 맑아져 있었다. 그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지만 미린의 그룹과 송윤아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의 시기였다.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려 침몰 직전의 난파선 같았던 회사는 송윤아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있었다. 그녀는 과거 강지훈이 추구했던 외형적인 성장과 보여주기식 경영을 전면 폐기하고 투명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내실 경영을 정착시켰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미린의 타워의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송윤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불안함 대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하는 거목이 되어 있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경제면 톱 기사는 미린의 그룹이 아시아 기업 최초로 글로벌 윤리 경영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송윤아는 비서실장이 가져다 준 신문을 덤덤하게 훑어보았는데 기사 한 구석에 실린 자신의 사진보다 그 옆에 작게 실린 과거 경영진의 몰락에 대한 사설이 더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기에서 회사를 구한 잔다르크라고 칭송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기술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빽빽한 일정표와 결제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무게감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송윤아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임원들의 보고를 경청하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를 주도해 나갔다. 과거 강지훈 시절의 이사회가 회장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기 바빴던 거수기 집단이었다면 지금의 이사회는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이 오가는 살아있는 전략 회의장이었다. 임원들은 송윤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 누구도 그녀가 여성이라거나 비전문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얕잡아 보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복도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사진 앞을 지나쳤는데 강지훈의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은 오히려 회사에 서린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혔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남부교도소 철문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고 한 남자를 세상 밖으로 토해냈다. 수감 번호가 박힌 파란 수에 대신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나온 강지훈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리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3년 전 그가 이곳에 들어올 때만 해도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지만 지금 그의 출소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도로와 무심하게 흔들리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잊혀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자 안도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얇은 두부 한 모를 비닐봉지째 뜯어 한 입 베어 물었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두부를 씹으며
지난 3년간의 수영 생활을 씻어내려 했다. 강지우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확인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때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시내버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된 초라한 중년 사내일 뿐이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최미라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미 다 타버린 재처럼 사그라든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은 감정은 오직 송유나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후회뿐이었으며 그는 남은 평생을 그 죄책감을 안고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그는 멀리 보이는 미리네 타워를 멍하니 응시했고 그 거대한 건물이 자신의 손을 떠나 유나의 품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지훈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고시원이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짐을 풀고 나서 곧바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관리자는 그의 이력을 묻지도 않고 거친 건설 현장의 잡부 일을 알선해 주었다. 과거 펜대를 굴리며 수천억 원을 움직이던 손은 이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거친 노동을 감당해야 했지만 지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일당을 손에 쥐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비로소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다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지우는 우연히 길거리 전광판에서 송유나가 연말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석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면 속의 유나는 3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성모처럼 온화해 보였다. 지우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서서 하염없이 그 화면을 올려다 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의 유나에게 마음속으로 소리 없는 인사를 건넸고 그녀가 자신 없이도 저토록 행복해 보이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에게 유나는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였고 그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운명임을 받아들였다. 어느 눈 내리는 밤 강지우는 일이 일찍 끝나자 충동적으로 미리네 그룹 본사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기에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 퇴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웃으며 건물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표정에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경영하던 시절 직원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긴장과 공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유나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가 자신의 손을 떠나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씁쓸하게 곱씹으며 옷깃을 여미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송유나가 비서진과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듯했다. 지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고정되었다. 유나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지우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지훈이 10년 전 프러포즈하던 날 보았던 그 순수한 미소와 닮아 있었다.
지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주먹을 꽉 쥐며 그 충동을 억눌렀다. 송윤아는 차에 오르기 직전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공원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낡은 작업복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잠시 그쪽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무언의 작별 인사를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그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하고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3년 전 그 빗속의 국밥집에서 끝났음을 그녀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윤아는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고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합류해 멀어져 갔다. 지우는 멀어지는 차의 미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윤아가 자신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자비였음을 이해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 덮인 공원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놓아버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송윤아는 더욱 업무에 매진하며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나갔다. 그녀는 주말이면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거나 갤러리에 들러 그림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고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려 와인을 마시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남성들이 다가와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혼자만의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사랑을 구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다. 그녀에게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성장의 밑거름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건설 현장 일이 없는 날이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지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익명으로 미혼모 시설에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윤아와 함께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속죄이자 세상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고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송윤아는 미린의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수천 명의 임직원들을 바라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나고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는데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축복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를 꺼내 들었고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반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도 깨끗하게 사라졌다. 한편 강지우는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길가에 핀 벚꽃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바람에 날려온 꽃잎 하나가 그의 투박한 손등 위에 내려앉았고 그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햇살에 비추어 보았다. 그는 그 꽃잎 속에서 윤아의 환한 미소를 보았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부디 행복하라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그는 손을 펴서 꽃잎을 바람에 날려보냈고 꽃잎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유롭게 춤을 추며 사라졌다. 지우는 다시 안전모를 고쳐 쓰고 땀 냄새 나는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고단해 보였지만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두 사람의 삶은 다시는 겹쳐지지 않을 평행선처럼 멀어졌지만 그 끝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윤아는 최고의 경영자로서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제국을 통치했고 강지우는 이름 없는 노동자로서 참회와 노동의 땀방울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았다. 사랑은 때로 함께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남긴 채 조용히 막을 내렸다.